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투자는 잘 하셨나요? 요즘 증시가 조금 쉬어가고 있죠. 시장은 조정 중인데 마침 실적 시즌이랑 엮이면서 실적 좋은 회사들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적당히 분산되어 있고 방어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다면 아마 이번 주에도 성과는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이슈는 인플레이션이었죠.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번 주 최고의 화두였어요. 리포트도 엄청 나왔고 기사도 엄청 나왔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온다면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고, 그렇게 되면 현재 금융시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유동성 장세도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9일 오전에 보니까 겁먹고 던지는 손절 물량도 엄청 시장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지 체크를 해볼 것이고요. 금리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는 어떤 산업을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아야 하거든요. 아마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물가 상승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의 역사예요. 과거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그 싸움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통제를 주 목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비용,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경제학 원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면, 수요 인플레이션은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그것에 맞추어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쪽에서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가계에 현금을 그냥 바로 보조금 형태로 꽂아줬죠. 가계에 돈이 많아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당연히 늘어나는데, 그만큼 물건 공급,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이거를 과잉 유동성 공급이라고도 해요. 이런 경제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다음 사이클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비용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올라서 그에 따라 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에 퍼져서 전반적인 물가가 모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석유화학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품 가격 급등 현상과 약간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팬데믹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같은 거를 보더라도 아직 불안한 상황이죠. 기준금리도 여전히 제로금리에 머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번 주에 유독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두드러졌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를 잠깐 넘었어요. 지금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1.3%, 1.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 연결고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요. 어차피 학문적, 이론적으로 자세히 알아도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대강의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얼마 전에 심각했던 저유가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원유 설비나 정제 시설이 많이 제한이 됐어요. 정제 시설은 앞으로 셧다운을 예고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의류나 운동화 같은 특정 섹터는 수출이 늘어나는 것 같이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화시켜서 말했는데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와중에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화학 제품들 스프레드는 최근 들어서 폭증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국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소득보조 정책으로 소비자 주머니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여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에서도 압력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채권 시장에서 이를 반영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펀더멘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아주 단기적인 트리거가 모기지 시장에서 있었어요. 꼭 알아야 될 거는 아닌데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리파이낸싱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에서 해증을 위한 장기 국채 매도가 좀 많아졌었거든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랑 단기 트리거가 겹치면서 금리 급등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이게 명백한 인플레이션 징후라고 여기면서 주목을 확 받은 것이죠. 이런 흐름이 왜 주식시장이랑 연결이 되냐면 실제로 연준은 물가 급등 리스크가 가시화된다면 이거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으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일부 회수되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시장이 아직도 충분히 싸다면 장기금리 따위 오르든지 내리든지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미 상당히 올라온 뒤라서 이런저런 이슈들에 민감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를 넘었고 오늘 2월 19일 금요일에는 1.2%까지 올라갔다가 1.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이비들의 그 2021년 연말 컨센서스가 1.45% 정도 됐는데 금리가 이미 오른 마당에 저 컨센서스는 현재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한 주 동안 흔들렸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어쩔 건데 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거시경제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투자에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그냥 뜬구름만 잡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거시라는 거는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생각보다 많이 약하고요. 실제로 연결고리가 있어도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많아서 거시를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계속 있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이나 장기 금리 전망 같은 부분에서는 투자자가 실제로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 그리고 연준의 입장 부분에서 문맥적으로 조금 염두에 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기사에서 보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논쟁이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현재 역대급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합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인다면 통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촉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정책을 잘 골라서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거든요. 2월 5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가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보다 물가 하방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과감한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금리를 제로 수준에 묶어두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 상승이 필요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 가이던스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서머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두 정책 결정자의 태도가 겹친다면 물가 상방이 아예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이런 물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마저도 연준이 스스로 천명한 선제적 가이던스 제공 정책 때문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현재 경제를 재건하고 잠재 성장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정책들을 차례로 펼치기도 전에 국면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증세와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연준에서 직접 과감하게 변동시키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증세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는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고용이라든지 경제에 훨씬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 논리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떠나서 보면 이런 논리 흐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각국에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로서 한 3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있든 없든 미시적으로든 거시적으로든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거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도 합쳐지면서 건설 섹터가 작년 여름 이후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당연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가입자 게시판에는 건설을 말할 때마다 언급한 이야기인데 건설만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많은 분야도 없고 고용 규모와 파급이 큰 섹터가 없거든요. 건설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적극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런 식으로 인프라 투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파생되는 여러 섹터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테마에 집중하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뭐 반도체, 건설,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여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국내에, 그러니까 자국 내에 둬야 된다. 그래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의 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 확대를 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예대 마진 확대랑 연결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금융 쪽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금금리나 입출금 통장 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이 뭐 은행이 악덕업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욕을 할 것이 아니고 금융 섹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실제로 은행 섹터가 상당히 단단했죠. 이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은 정책 리스크가 많아서 은행 섹터 자체는 수익성 대비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 최근에 배당 제한이나 뭐 DSR 기준 강화 같은 악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이 아니고요. 뭐 제가 시가총액 10조 넘는 은행주들 추천한다고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추천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은 그 실적 장세에 대한 겁니다. 2020년 3월 이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유동성이 풀리고 부동산 자금의 이동이 약간 들어오면서 증시에는 기대감이 있으면 하루에도 초대형주가 막 상한가 가버리고 이런 장세가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고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기준금리도 어쨌든 장기에 오른다고 한다면 저는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르게 말하면 실적이야말로 금리든 뭐든 상관없이 시장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통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진행돼서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온다면 저는 가이던스든 뭐든 상관없이 연준이 금리를 그냥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에 위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저금리 논리로 멀티플을 한껏 끌어올렸던 주식들은 밸류에이션에 당연히 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것이고,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동반되고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주식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아주 좋은 최고의 자산이 주식이라는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주식 자산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꾸려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 운영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게 되니까 그거는 뭐 가입자 게시판에 글이나 영상으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고 최근의 조정은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나 주식이 뭐 매일 원웨이로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시장에서 지금 겁을 많이 주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주식의 시대 막이 내릴 것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겁먹어서 손절을 치고 막 던지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적은 계속 통하는 테마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최고의 해지 자산은 주식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그냥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말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트폴리오 구축의 일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